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여러 국가에 독점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향력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 제품에 대한 지원과 우수한 품질에 깊은 감사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방위 산업의 신뢰성과 강력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국제 파트너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와 신뢰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방산의 전통적인 강점인 짧은 납기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첨단 기술까지 갖춘 제품이다.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 현대로템은 지난 21년지 시간 페루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 FAM이 파맥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을 통해 K800, 800호 30대를 공급할 것이며 계약 금액은 6천만 달러 820억 상당 규모라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뿐만 아니라 향후 6년간 파매를 통해 사륜6륜 장갑차와 전술 차량, 군안 차량 등 다양한 기동화 장비를 페루 군과 경찰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를 1차 30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총 12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욱 주페루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박상준 STX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루 안보는 더 강화하고 방산 분야 산업 역량과 체질도 튼튼해질 것, 페루의 신뢰를 보여준 한국 산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고맙다고 말할 만큼 페루가 한국의 장갑차를 중남미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은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이번에 K800, 800호 외에도 지난달 HD현대중공업 과경비함,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6천억 원 규모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차지해 페루가 앞으로 23척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라 수조 원대의 일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는 70년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페루는 K방산의 중남미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과거 칠레와 영토 분쟁에서 패배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한 페루 유튜버가 재밌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페루가 소유하게 될 한국 KF-21 전투기에 대한 칠레의 경보였습니다. 그는 페루가 곧 획득하게 될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면서 칠레 군사분석가 호메루스에 따르면 이 항공기가 칠레의 F-16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KF-21은 첨단 항공전자공학 AESA 레이더, 스텔스 기능 및 대용량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페루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KF-21을 가지고 오면 해당 지역의 공군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페루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훈련기 KT-1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페루는 다른 더 발전된 모델을 계속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대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페루는 더욱 무장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루가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이웃은 떨고 있습니다. 페루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의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페루용 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 여기에 FA-50과 더불어 KF-21을 전시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KAI는 지난 2012년 페루에 KT-1 기본훈련기 20대를 수출한 이후 페루 현지 사무소를 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변국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AI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을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잠재 수요처로 보았는데 당시 FA-50의 경우 페루 공군의 노후난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페루 공군이 KT-1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공군 고위 관계자가 와서 FA-50을 비롯해 KF-21까지 인상 깊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페루 한 유튜브 채널에서 말한 것처럼 페루가 장갑차와 군함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에게서 가장 도입하고 싶은 것은 스텔스 성능까지 낼 수 있는 KF-2100이라고 했습니다.
구소련 전투기 27대와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만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F-16 46대를 가지고 있는 칠레에게 공군력에서 열세였지만 KF-21을 도입하면 판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가 K800-800호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주변국 중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주목하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하려고 결정했으나 FA-50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는 영국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후 여러 전투기를 검토했으나 도입에 실패하다가 최근 덴마크에서 중고 F-16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그동안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해 6월 한 아르헨티나 군사 채널에서는 현대로템 K808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옵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K800-800호가 얼마나 힘이 좋고 대단한 장갑차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UHA 엔진이 탑재되어 남미의 지붕으로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8개의 바퀴는 독립구동에 경사지 등반과 험로 주파에 유리하고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참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하며 무인 공격 시스템인 원격 사격 통제체 체계 RCWS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영상이 올라올 당시에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어떻게 이런 장갑차가 있냐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스트라이커보다 더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에도 이상적인 차량. 대공포 버전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네요. 이 차량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장비가 뛰어나고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갑차인 K808은 우리 아르헨티나군을 위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저는 수륙 양용, 대공포, 대전차포 기능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쓰레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현대와 함께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헨티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 시 무기 판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투싼이 있는데 아무리 굴려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K808이 좋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 구매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 11개월 후 결국 페루가 3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영상에 페루와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이 다시 찾아와 페루는 올해 페루에 도착할 120개 중 처음 30개를 구입했다. 페루는 이미 며칠 전 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와 한국은 페루 땅에서 이 차량을 제조할 예정이다. 나는 미래에서 왔다. 페루는 이미 30개를 주문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페루에게 도입한 것을 축하하며 페루에서 생산하면 아르헨티나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최근 브라질이 무기 현대화에 3조가량 투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3년 이내에 노후화된 전차 교체를 추진하는데 한국 브라질 간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베트로 필류 브라질 방산협회 ABIMD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은 노후화 장비 교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한국 방위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장갑차, 전차 현대화, 전자장비 항공 우주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493기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K 전차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들인데 앞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국가가 나타났다고 해 화제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인니의 적국이 KF-21을 오매불망 원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뿐 아니라 한국 전투기의 능력에 다른 경쟁국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한국형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출격이 임박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AI가 개발한 FA-50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KAI의 FA-50 18기를 도입했었는데 이번에 18기를 더 들여올 거라는 의사를 보이면서 추가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FA-50M 경전투기 18기를 추가로 구매
총 36기를 주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KAI는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DSA&NATSEC 2024에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KAI는 말레이시아와의 2차 전투기 배치 협상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돼 2027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신 KAI 아시아 국제사업개발부 팀장 첫 번째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계약 이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RMAF가 첫 번째 배치와 동일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두 번째 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AI는 말레이시아와 작년 2월 FA50 18기 도입 본계약에 서명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5월에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최종 계약식을 맺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내후년 10월에 첫 2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16기는 2027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RMAF FA50M 경전투기 조립 진행률은 27%에 도달하는 등 이번에도 폴란드 때처럼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려는 FA50M 기종은 우리나라 공군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영내 다른 국가들이 운용하는 FA50보다 더 발전되고 성능이 뛰어난데요.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이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경전투기 기종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쟁국인 인니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KAI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과 폴란드 공군만이 최첨단 능동형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한 FA50 기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인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가 운용 중인 한국산 항공기에 높은 만족도와 뜨거운 반응에 망설임 없이 FA50을 선택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 도입 초기부터 36기 인수를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KAI와 구매 계약에 앞서 자국 재무부에 2조 원 규모의 RMAF 경전투기 36기 획득 예산을 먼저 제출하면서 인니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이번 FA50 도입에 이어 내친 김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까지 군침을 흘리며 적국인 인니의 똥줄을 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바짝 긴장하며 정말로 KF-21이 말레이시아에 도입될까?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인니와 말레이시아는 평소 서로를 경쟁국으로 여기며 서로 전투기, 전차 등 방산 무기들을 도입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적으로 사들였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모습은 언제라도 유사시 양국 사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불사하는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레이시아가 KF-21까지 도입하게 되고 한국이 인니의 손을 놔버린다면 인니에게는 엄청나게 뼈아픈 과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뻔뻔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인니가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KF-21을 제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인니가 제대로 큰 코 다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나자카르타는 FA50의 충성 고객인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KF-21 도입 희망을 이야기하자 KAI가 KF-21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KF-21의 경우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향후 6세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력 전투기가 노후화돼 퇴역을 앞두고 있어 여러가지 정황상 KF-21을 도입하기에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인니는 말레이시아가 KF-21을 제안받고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긴장을 하고 진땀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오매불망 KF-21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는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애타게 희망하고 있는 건 한국 전투기의 AESA 레이더의 능력이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 공중전에서 4세대 전투기들의 승패가
무장, 기동성에 달렸었다면 4.5세대, 5세대급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막강한 무장을 탑재했다고 해도 적국의 전투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레이저 가운데 현대 공중전의 끝판왕으로 일컬어지는 레이더가 바로 AESA 레이더인데 최근 대한민국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하나 시스템이 해외에 처음으로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하게 되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 어낸 겁니다.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수출하는 AESA 레이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레이더 성능을 판가름하는 핵심 장비라 더욱더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 시스템은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또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시스템은 안테나 AAU의 개발 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합니다.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이 같은 장점을 지닌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 방산업계의 미래가 아주 밝은 상황입니다. 내친 김에 하나 시스템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역사의 글로벌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가 한국의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쉽게 말해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한국 방산 기술력에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작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레오나르도가 한화의 AESA 레이더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M346의 라이벌인 FA50 개발국인 한국과 손잡겠다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탐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FA50에 들어가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개발을 위해 KAI와 일하고 있는 건 LIGNX1입니다. 이번에 한화는 KF-21 탑재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을 살려 AESA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 및 전원 공급 장치를 결합해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레오나르도가 M346을 내세워 미국 텍스트론과 함께 미 해군 차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과거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수주전 때처럼 또다시 T-50A, T-7A, M346이 다시 맞붙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과는 다른 완전히 딴판이라 FA50 경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경영진들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FA50의 높은 인기에 M346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승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 해군 차기 훈련기 프로그램에 출사표를 던지긴 했지만 FA50과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면에 인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스는 최근 FA50의 눈부신 활약에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인도 테자스로 FA50과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으로 맞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격차의 결과에 승복하고는 이제 치켜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타임스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FA50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FA50이 화력과 성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필리핀 공군의 FA50과 미 공군의 F-22 훈련 중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현존하는 최고 전투기로 불리는 F-22를 격추하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항공전력을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한국의 능력에 경쟁국들이 하나 둘씩 좌절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방사는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KF-21 개발비 1조 원 먹튀를 하려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보란 듯 KF-21이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추어진 인도네시아의 구상이 전해지면서 완벽한 대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험 비행에서 국산 전투기 최고 속도인 마 1.8을 KF-21이 돌파했습니다. KF-21은 시속 40만 800km로 저속 비행하며 기체 만정성과 미사일 작동을 시험해왔는데 지난 1월 처음으로 마 1.0 시속 1224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마 1.8 시속 2200km의 속도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속도는 우리 공군의 전략 자산인 F-35호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F-35호의 최고 속도는 마 1.6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중전에서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가장 중요해졌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또한 공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은 지난 3월 공중급유도 처음으로 성공해서 미국에서 인상적인 속도라고 극찬받았는데 지난 8일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마 1.8의 속도까지도 달성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결국 8일 시험에서는 마 1.8로 날 수 있는 KF-21이 국산 AIS-A 레이더로 87km 밖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를 추적해 격추하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할 때 끝없는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개발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그동안 많은 결함이 발생했고 아직도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 J-20은 배치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도 아직 공중급유 테스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 KF-21은 2022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불과 2-3년 만에 군사강국 미국과 중국이 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나도 순조롭게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 논란 속에서도 최고속도 돌파와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본격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국가도 처음 세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전투기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한국은 이를 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이런 개발 성공과 놀라운 기술력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이를 주관적으로 보도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적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는 것인데 기술 이전을 적게 받겠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상이 자신들이 한국에게 행했던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니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0일 한국이 KF-21보람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인도네시아 비용을 삭감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요구해서 1조 원이 깎였다고 보도되었지만 여기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분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받는 기술 이전은 이전 계약의 3분의 1만 받게 될 것이며 초기에 약속한 프로토타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9일 인도네시아용 KF-21보람의 5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파견됩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해진 분담금을 내지 않고 당초 약속된 CJ-5호기를 대한민국 공군의 인도에 에어쇼 및 마케팅 목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CJ-5호기는 첫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로 KF-21 기술 개발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적게 받으면서도 분담금을 적게 내는 이를 감수하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0일 인도네시아 KF-21보람에 접목한 라팔 핵심 기술 공급 기회 빼앗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KF-21과 라팔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KF-21은 스톰 섀도우 미티어 미사일 등 라팔이 일반적으로 탑재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의 지급액을 한국이 줄이는 조치는 자신들에게 KF-21보라매를 좌절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한국이 주지 않는 핵심 4대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42기가 되는 많은 양을 도입했기 때문에 프랑스 다쏘는 전투기 기술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매체나 인도네시아의 예상이었지 프랑스와 약속된 바는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다쏘는 KF-21 보라매의 인도네시아 버전을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이에 공유 조건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라팔의 기술과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면 양측 모두에게 수익성이 있는 합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어서 KF-21 분담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프랑스 라팔을 계약한 것은 프랑스에게서 한국이 주지 않는 핵심 기술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게서 기체만 사고서 프랑스 기술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인도네시아가 생각하듯이 핵심 기술을 쉽게 줄 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라팔은 최근 국정정세의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뒤늦게 팔리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도 사지 않는 전투기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12년 총 14조 원대 규모의 126대 라팔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제 MiG 21호기 등을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4년 동안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하더니 2015년 결국 백지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결국 36대를 9조 7천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 126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진 것은 프랑스가 인도가 요구하는 라팔의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격 절충도 안 해준 고 인도 현지 생산도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36대를 기술 이전 없이 프랑스에서 전량 생산된 것을 수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고 거의 4분의 1로 물량을 축소시켜서 계약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렇게 기술 이전을 안 하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도 뒤통수들 맞은 적이 있습니다. 1993년에 한국이 고속철도 기종으로 프랑스의 TGV KTX를 채택하면 고속철도 기술 이전은 물론 직지심경을 반환하겠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채택 이후 직지심경 반환은 고사하고 영구 임대를 하자는 황당한 소리를 했고 TGV에 관한 기술 지원조차도 매우 불성실했는데 기술을 가르쳐줘도 이해 못할 것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해서 핵심 기술을 얻어낼 것이라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를 받아 약속한 기술을 익혀 KF-21 생산 라인을 구축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자신들이 판매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KF-21 시제 5호기는 전달되지 않았고 라팔에서 핵심 기술을 얻어서 KF-21에 넣는다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KF-21과 자신들이 받는 KF-21은 다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로 가는 KF-21에는 첨단 디지털 레이더가 아닌 아날로그 레이더가 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때도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자체 생산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게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선거를 한 달 앞두고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 해협 중간선에 출현시켜 또다시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과 중국 본토를 구분하는 대만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항행해 중간선 서쪽에 머물렀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으로 미국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를 중국과 대만 양측에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해협이 국제수로가 아니며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최근 중국군의 동향은 아예 이 중간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간선의 소실을 노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대만의 경우에는 이 중간선이 유지되지 않으면 방어선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중간선에 출현한 때는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현재 대만 총통선거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진당, 중국과 밀착을 추구하는 국민당, 중국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도 노선을 따르는 민중당 간 3파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 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총통 선거를 코앞두고 항모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번 항모 전단에는 해외에서 갖은 진상을 부리고 다니며 악명이 높은 산둥함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자신들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 봄에는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등 함재기 620여 대가 이륙했다고 홍보하면서 함재기 출격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둥함의 실체는 함재기로 헬기를 사용하는 반쪽짜리 항공모함에 물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620대 대부분은 헬기인 것입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때에도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대대적인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소속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해 마무를 놓았는데요. 양국 항모 전단이 불과 400k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산둥함 항모 전단의 서태평양 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만 독립 세력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산둥함 항모 소식을 전한 미국의 반응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담담했습니다.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당시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서태평양의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국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대대적인 항모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는 기술적으로나 작전 경험 측면에서 미국 항모 전단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육군에 비해 해군 전력이 약했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항모 확보에 부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 옛소련의 발야그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랴오닝함은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을 위한 훈련용 항모로 평가받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랴오닝함을 둘러본 뒤 장난감 수준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군은 랴오닝함을 항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절치부심한 중국은 랴오닝함 개조 과정에서 배운 항모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자체적으로 설계해 제작한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을 취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둥함은 외관은 랴오닝함과 비슷하지만 갑판 공간 설계를 크게 바꿔 함재기 탑재 대수를 40대 이상으로 대폭 늘렸고 갑판 아래도 함재기 적재 공간을 늘리는 등 서방 국가 항모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뱃머리 부분을 12도가량 들어 올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스키 점프대 등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채용한 옛소련식 스키 점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상에 비해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자체 동력으로 이륙하려다 보니 기체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무장도 최소화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만 합니다. 더구나 항모의 전투력을 가능하는 척도인 소티 출격 횟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산둥함은 하나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가 한 대씩 시간을 두고 이륙하는 시스템인 반면 미국의 레이건함은 4개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2대의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출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터펄트식은 출격 횟수가 스키 점프 방식의 23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동력 성능에 있어서 중국 항모는 미 항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집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물론 중국이 곧 해상시험에 들어가는 푸젠함 등도 모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항모인 반면 미국은 핵추진 동력을 쓰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모는 별도의 금유 없이 장기간 해상에 머무르면서 작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면 작전 기간이 10일 전후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진 가동에 필요한 연료를 실은 보급선이 계속 따라다녀야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지난번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한 산둥함도 호위함 한 척과 보급함 한 척 등 달랑 2척의 수상함만 거느린 채 훈련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산둥함이 훈련에 한번 나오면 모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기름 걱정하기 바쁜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올봄이 처음이었습니다. 취역 후 무려 4년 만에 원거리 훈련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 항모 갑판에 구멍이 숭숭 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갑판용 강제가 함재기의 속도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체를 구성하는 강제에 금이가 침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중국 항모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핵추진 기술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제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출기를 운용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의 야오청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제남은 만재 배수량이 8만 T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만 8천 T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붙는다. 항모 운항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미 항모를 따라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도 띄우려고 하는 산둥함을 탄생시킨 총책임자이자 산둥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직 간부 후원밍이 숙청당해 중국 인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7일 상하이 인민법원은 후원밍 전 회장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 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약 109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8억 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중국 선박중공업 회장이었던 시기부실한 민영 조선소를 인수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밍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많은 이목이 그에게 쏠린 것일까요? 한마디로 후원밍은 중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탄생에 있어 요직 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 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원밍 인생의 정점은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산둥함이 정식 취역했을 때였습니다. 중국 최초 항모인 야오닝함이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에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총책임자였던 후원밍은 산둥함 개발로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민 영웅은 수뢰죄와 직권 남용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원밍이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육해공군 3군의 군사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첫 국산 항모를 탄생시킨 국민 영웅마저 숙청되는 등 엄청난 회오리가 펼쳐지고 몇 해십 년 동안 중국군에 충성해온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총괄하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의 고병성 획득 사업 분석단장이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KF-21 전투기 사업 분석단을 이끌어왔고 최근 KF-21의 첫 양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와 관련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단장은 양산하면서 미사일 성능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는 개발사 측과 절충안을 찾으려 수일간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KIDA에서 근무한 그의 손을 거쳐간 주요 무기만 45가지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연구원이 지난 21일 실험 중 폭발로 순직한 사건에 이어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다 소천했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국방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국산 첫 항공모함을 탄생시킬 정도로 국가에 헌신했고 한때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인물까지도 하루아침에 숙청할 정도로 피바람이 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